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실 내용은 대가야의 흥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가야가 이제 되겠죠. 자, AD 400년에 금강가야가 김해 일대에서 이제 그 광개토 대왕의 이제 그 공격을 받고 세력이 약화가 되거든요.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대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에서가 아니라 김해의 금강가야에서 고령의 대가야 지역으로 옮겨가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가야가 5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라의 이제 흡수 통합되는 이런 모습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야의 시조가 있어요. 대가야의 시조는 이신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AD 42년경에 고령을 중심으로 이 대가야가 형성이 되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아시와 관련된 이 설화가 있어요. 이 설화가 있는데 그 설화가 뭐냐면 이 정견모주라는 이 가야 지역에 그 산신이 있는데 정견모주라는 산신이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자, 뇌질청해와 그다음에 뇌질주일이라는 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뇌질청해는 수로가 되겠고 뇌질청해는 수로가 되겠고 수로왕이죠. 가야 금강가야의 왕이었던 수로왕이 되겠고 그다음에 뇌질주일은 이제 그 이신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신아시가 형이고 그리고 이제 수로왕이 자, 뇌질청해가 이제 동생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강가야의 시조 수로왕은 기원전 42년에 금강가야를 건국하였으며 뇌질청해라는 이 별칭을 가졌다. 42년에 대가야를 건국한 이진아시는 수로왕의 형으로 다른 이름이 뇌질주일이었다. 그래서 가야 연맹의 그 시조와 관련된 이런 설화가 있는데요. 사실 금강가야에 그 원래 그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로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이제 알이 내려오잖아요. 그 금으로 쌓여 있는 그 아래서 이제 처음 태어났다 그래서 그 아래서 이제 처음 수로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설화에는 수로가 이제 첫째 형이에요. 첫째 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설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신아시가 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야가 나중에는 중심지가 이제 금강가야에서 옮겨가게 되잖아요. 대가야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다 보니까 설화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견모주에 의해서 이제 태어난 사람이 뇌질주일, 그 다음에 뇌질청해가 되겠고요. 이비가지라는 이 천신의 그 감흥을 받아서 이 아들 두 명을 이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가야가 이제 대가야가 그러니까 뭐 42년부터 42년이죠. 42년부터 그다음에 562년까지 약 한 540년 정도 이 가야가 이제 이끌어져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초대 이신아시부터 이제 16대 이 도설지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16대 왕까지 존속을 해 왔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가야의 중심지가 이제 금강가야 지역에서 이제 대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건 이제 대가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대가야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흐르는 강이 이제 낙동강이 되겠고, 여기 흐르는 강이 이제 섬진강이 되겠는데, 자, 이 초반에 가야 연맹이, 자, 이 일대를, 낙동강 일대를 완전히 다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낙동강 일대를. 자,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AD 400년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광개토 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러 내려오게 되면서, 이 낙동강 일대를 대부분 이제 상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낙동강을 경계로 해서 이 금강가야와 이 가야 지역과 이 신라가 이제 국경을 삼게 되면서 대가야는 사실 이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외라든지 또는 중국의 군현이라든지 이해 지역 이런 지역과 이제 물자교류를 했었는데 자, 이 낙동강 루트가 이제 신라가 이제 잠식을 해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심지가 이제 고령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어디를 이제 뚫게 되냐면 섬진강 지역을 이제 연결을 시키게 돼요. 이 섬진강을 이용해서 이제 고령 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서쪽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돼요. 당시 AD 475년에 이 백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백제가 굉장히 혼란한 그 틈을 타서 5세기 중후반경에 이 섬진강 일대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가야가 섬진강 일대 남원이라든지 함량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섬진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외와 굉장히 외라든지 또는 백제라든지 이런 지역과 이제 물자교류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의 낙동강 유역 진출로 인해서 대가야가 이제 백제 세력권 안에 있었던 남원이라든지 하동 지역, 하동 또는 함양 이런 지역까지 이제 점령을 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5세기 후반에 대가야 유물과 무덤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고령 지역에 가게 되면 치산동 고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한 70여 개의 이 고분이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금동관이라든지 또는 톡이라든지 철제무기라든지 투구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이 엄청나게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수대라고 해서, 이제 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봉화를 이제 올리게 되잖아요. 봉수대를 섬진강 일대에 대거 이제 배치를 해서 백제의 침입에 이제 방어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중국과도 이제 교류를 했었어요. 479년에 당시 이제 가라 국왕이었었던 이 하지, 중국 측 기록에 의하면 하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측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칠지왕, 가야의 칠지왕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는 중국 기록에 보이는 유일한 가야이다. 그래서 제나라로부터 자코를 받았습니다. 중국 남쪽 왕조의 제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나라로부터 보국 장군 본 국왕이라는 자코를 이제 받은 기록이 있었다. 중국식 기록이에요. 이런 대가야가 그래서 5세기 후반경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부강해지게 되는데, 또 이제 백제도 무령왕이 이제 500년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세기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무령왕이 이 가야 지역을 이제 압박을 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령왕 때 무령왕 때 513년이죠. 513년에 이제 섬진강 일대를 상실을 하게 돼요. 대가야가. 그렇게 되면서 섬진강 일대를 상실을 하게 되면서 이제 누구에게 이제 의존을 하게 되냐면 신라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결혼 동맹을 요구를 하게 돼요. 522년에. 신라의 법흥왕 때였거든요. 법흥왕 때에 이찬 비조부의 딸과, 또는 비조부의 누이 동생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비조부의 딸과 대가야의 인해왕과 이제 혼인 동맹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의 이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동맹이 체결되는데, 이 결혼 동맹이 한 7년 만에 이제 깨지게 돼요. 7년 만에 어떻게 해서 이제 깨지게 되냐면, 이제 이찬 비조부의 딸이 이제 가야의 인해왕에게 이제 시집을 가지 않습니까? 시집을 가게 되면서 신라에서 여자 시종 이제 100여 명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100여 명의 여자 시종이 가야 지역으로 와서 신라의 복장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거든요. 근데 대가야에서는 그걸 이제 못마땅했었나 봐요. 그래서 가야의 복장으로 이제 갈아입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신라에서는 이제 결혼 동맹을 이제 파기를 하게 돼요. 파기를 하게 되고, 신라에서 결혼 동맹을 파기를 하게 되고, 남쪽에 이 신라에서는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되냐면, 금강가야를 공격을 하게 돼요. 이게 532년이에요. 532년에 그래서 금강가야가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역, 닭동강 일대를 이제 완전히 차지하게 돼. 이 신라에서. 그러니까 이 가야 연맹체가 이제 거의 이제 붕괴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금강가야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또 가야는 또 어디에다 이제 세력을 또 붙냐면, 백제 지역에 이제 또 세력을 또, SOS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제와 또 신라가 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551년에 한강 유역을 차지했었는데, 553년에 신라에서 나제동맹을 이제 깨트리잖아요. 나제동맹을 깨트리면서 백제와 신라는 굉장히 큰 원수지간이 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그 가야가 이제 어느 지역에 붙냐면, 자, 백제 지역에 이제 붙게 됩니다. 백제 지역에 붙게 되면서, 자, 554년에, 자, 지금의 충북 옥천 지역이죠? 옥천 지역에서 이 관산정 전투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관산정 전투에서 이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가야에서 일본의 연합군과 함께 편성이 되어서, 자, 그 백제를 이제 도와주러 이제 관산정 전투에 이제 참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이제 신라와 이제 맞붙게 되는데, 관사성에서. 자, 관사성에서 이제 백제 외 가야 연합군이 신라에 의해서 이제 대패를 하게 되면서, 가야의 입지는 이제 점점 이제 이제 완전히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산성 전투에서 이제 백제인의 지원병을 파견했었는데, 자,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잃고 1만 명 이상의 그 병력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대가야가 560년에 대가야가 이제 망하는, 대가야 망. 자, 562년이죠. 자, 신라의 진흥왕 때입니다. 532년 금강가야는 신라의 버프왕 때고, 대가야 망할 때는 신라의 진흥왕 때 망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섬진강 유역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무역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가야의 연맹의 멸망 원인. 자,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체적 국가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자, 멸망 원인. 지리적으로 백제와 신라가, 자, 동서 쪽에서 이제 압박을 했었다. 이런 게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한 9년의 소멸로 인해서 경제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한 9년이 이제 소멸되지 않습니까? 낙랑이라든지 대방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이 소멸됨으로 해서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각 소국의 독자적인 정치 기반이 유지가 되면서, 자, 이 분열 상태를 극복하려는 통합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이제 유의민 세력이 적어서 내부 사회가 정치가 되었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태백산맥이 있고 저희가 이제 소백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산맥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어요. 이 산맥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어떤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런 문물을 전수받기가 좀 비교적 그렇게 좀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이제 큰 국가로 이제 성장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 사실 가야보다 이 신라가 더 중앙 집권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자, 그게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그 뒷부분에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미숙했으나 경제적 번영으로 인해서 높은 문화적 수준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가야의 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 가야의 토기 문화를 신라에서 전수를 해가요. 그래서 가야의 토기 문화가 어디로 이제 들어가게 되냐면 일본에도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들어간 그 토기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스에키 토기라고 얘기합니다. 스에키 토기. 스에키란 말은 좀 회색 빛깔의 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회색 빛깔의 단단한 토기가 일본에서 가야의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분들도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겠죠. 이 문화적으로 이제 우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해 지역, 그러니까 금강가야가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성동 고분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령 지역은 이제 대가야지 않습니까? 대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치산동 고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갑옷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금동관이라든지 각종 톡이라든지, 자, 이런 굉장히 많은 문화 유적들이
발굴되었었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환두대도라고 나와 있죠. 환두대도는 뭐냐면 끝이 둥근 칼 손잡이 이렇게 있잖아요. 칼 손잡이 끝에가 이제 둥그렇게 만들어 놓은 칼이에요. 그걸 이제 환두대도라고 하는데, 이런 환두대도와 같은 첫째 무기들도 많이 발견되었었다라는 거. 자, 가야의 종교는 이 샤머니즘을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원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야 지역에도 불교라는 이 고등 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가야, 특히 금강가야의 시조가 이제 김수로 왕이지 않습니까? 김수로 왕은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뭐 아까 전에 이진아시환이 형제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견 모주의 그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쪽은 설화는 이제 대가야 중심설하고, 금강가야 중심설화는 이제 금강가야 중심설화는 수로가 이제 첫째 형이에요. 첫째 형으로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알이 내려와요. 금사라기에서 이제 알이 내려오는데, 거기서 이제 알이 첫 번째로 태어나서 나온 사람이 이제 바로 수로가 되겠습니다. 수로가 이제 그래서 그 지역, 김해 지역이 이제 금강가야가 이제 되겠는데요. 자, 이 금강가야가 이제 금강가야 시조 수로왕과 그래서 금강가야 시조가 이제 수로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로왕이 누구와 이제 결혼하게 되냐면, 자, 인도의 아유타국이 있어요. 인도 아유타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왔었겠죠? 배를 타고 와서 이제 김수로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김수로왕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식을 낳아요. 10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10명의 자식을 낳고, 10명의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2명의 아들을 이제 허씨로 삼아요. 엄마의 성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허씨들이 다 허황옥이라고도 얘기하죠. 허황옥의 그 성씨를 이어받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허씨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허황우가 이제 10명의 자식을 낳고, 그 중에서 둘째는 이제 허씨. 나머지 이제 8명이 있지 않습니까? 8명 중에 이제 7명이 이제 불가에 이제 귀의를 해요. 그래서 칠불사라는 절을 지어서 이제 불가에 귀의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야의 이 김수로 왕 때부터 뭔가 이 불교적인 그런 이런 설화가 나오는 걸 봐서, 불교가 좀 신라 지역보다 굉장히 일찍 들어왔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고구려 때 372년에 소수림왕 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제 이제 12년 후에 384년에 침령 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는 버프왕 때 이제 들어오게 되거든요. 6세기 초반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신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미 수로왕과 이 허황호의 명복을 빌어주는 절이 만들어져요. 김해에 왕우사가 이제 창건이 됩니다. 왕우사가 이제 창건이 되는데 452년이요. 그러니까 5세기 중반에 이미 신라보다 훨씬 앞선 시기죠. 앞선 시기 때 이 불교가 유행을 했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공인되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신라 같은 경우도 눌지왕 때 무코자에 의해서 들어오긴 들어왔었는데, 공식적으로 공인됐었던 건 이제 버프왕 때지 않습니까? 2차돈의 2차돈의 순교에 의해서, 김해 왕우사를 창건했었다. 자, 수로왕 8대손이었었던 이 질지왕이 이 왕우사를 창건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본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그 다음에 또 신라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 금강가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 이제 진골로 편입이 되게 되면서, 신라 마지막 왕이 구해왕, 그 아들이 이제 김무령이 백제를 배신할 때 신라의 앞장서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신라의 앞장서서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한강 일대에다 이제 신주를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지역을 김무력이 이제 다스리기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자, 김무력의 아들이 김서현의 아들이 김유신. 그래서 김유신의 중조부 할아버지가 금강가야의 마지막 왕이었었던 이 구해왕 또는 이 구형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진골 귀족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었죠. 편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가의 그 왕궁 궁사인 우룩이 우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야금을 만들었었죠. 이 가야금. 근데 우룩이 이제 551년에 신라 지역으로 이제 그 귀순을 하게 되거든요. 귀순을 하게 되면서 가야금이 이제 신라에 이제 전달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가야 토기 제작 기법이 신라에 전해졌었다. 신라 토기의 원형이었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대외항쟁과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죠. 좀 중복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대외관계 초기는 한군영과 경쟁에서 상당했었죠. 낙락이라든지 대박 이런 지역을 정복을 했었고요. 자, 광개토 대왕 때에 동아시아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고, 그 아들인 장수왕 때에 자 아버지를 위해서 광개토 대왕릉 비도 이제 건립을 해드렸었죠. 자, 414년에 자, 중국에는 분열 상태였었어요. 분열 상태를 이용해서 자, 남북주와 다면적 외교를 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남쪽에서는 이제 신라와 백제가 이제 낮은 운명을 체결한 그런 그런 국제 관계였었고요. 그 고구려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독자적인 어떤 천화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 중심의 황제가 아닌. 그래서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했지만 광개토 태왕릉비가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태왕릉비, 태왕.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했었다. 자, 고구려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형성. 그래서 천재지자라는 표현이 이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천재지자, 그러니까 천재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천재의 아들 이 추모 대왕을 칭송하는 내용이 이 광개토 대왕릉 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광개토 대왕 때의 어떤 그 고구려 중심의 그 국가 체제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제의 대외관계를 보게 되면 백제는 요서 산동지역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웅진천도 이후에 중국 남조와 긴밀한 관계를 가졌었다. 그래서 남조의 양나라와 백제 무령왕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지역으로 진출합니다. 큐슈에 진출을 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백제 무령왕 때에 이제 칠지도를 하살했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69년에 신라의 대관계는 초기에 고구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과의 간접적 교류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유역 점령 이후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 당항성이 이제 설치가 돼요. 경기도 화성 지역인데요. 당항성이 설치가 되면서 당나라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나당연합전이 결성이 되어서 자, 결국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자, 7세기경의 그 국제 질서예요.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이제 맞닿는 거예요. 끝에는 이제 돌궐이 있어요. 돌궐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쪽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지금 이 터키를 이제 터키 국사 교과서에는 이 고구려가 나와요. 터키 국사 교과서에는 이 돌궐 지역과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 돌궐이 있었고요.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있고 이제 백제가 있어요. 신라는 영토를 이렇게 넓혀간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제 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남북 세력, 돌궐, 고구려, 백제 외의 남북 세력과, 그 다음에 신라가 있죠? 신라와, 그 다음에 이쪽에는 수에서 이제 당으로 연결되는, 수당과의 어떤 그 동서 세력이 대립적 관계에 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7세기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립 관계가 이제 폭발하게 된 게, 이제 고구려와 이제 당나라 간의 어떤 전쟁, 수나라와의 전쟁,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었었어요. 고구려는. 자, 그래서,
왕권이 굉장히 악화되고, 자, 귀족 연립 체제가 성립이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귀족 연립 체제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 대망리지 체제가 이제 구축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642년에 고구려의 그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영유형을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본인이 스스로 대망리지라는 지위를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이제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왕권은 굉장히 미약해지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신라의 무열한 김씨와 신흥 세력인 김유신 세력이 이제 귀족 세력으로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김유신하고 이 김춘추 같은 경우는 647년에 비담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면서 둘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결탁을 이제 하게 되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김춘추가 이런 어떤 그 화백회의 어떤 추대를 받아서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죠. 자, 그냥 백제의 대성 8종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씨라든지 사씨라든지 목씨라든지 연씨라든지 협씨라든지, 자, 이런 성씨들이 있었습니다. 자, 고구려 수단과의 전쟁, 이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내용인데, 그래서 수문제 침입, 아까 얘기해드렸었죠. 고구려 3, 4차례 이제 쳐들어오게 되면 다 쭉쭉 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실 내용이, 자, 이 내용은 다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네요.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자,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고구려가 이제 668년에 이제 멸망하지 않습니까? 668년에 이제 멸망할 때, 665년에, 이거 설명 안 드렸었어요. 자, 665년에 이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였었던 연개소문이, 자, 연개소문이 사망을 합니다. 자, 연개소문이 죽어요. 연개소문에 그 아들들이 있어요. 남생. 자, 연개소문 아들들이 있는데, 누가였냐면, 자, 남생, 남산, 남건, 이렇게 이제 삼형제가 있었고요. 자, 연개소문의 동생, 종토가 있었는데요. 연정토. 자, 이들이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연개소문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 이 남생 있지 않습니까? 남생과 원래 처음에 남산 남건과의 사이는 비교적 좀 좋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나라에서 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첩자를 보내요. 첩자를 보내서 남생과 남산 남건을 이간질시킨 정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간질. 그래서 남생이 이제 지방을 이제 손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남생한테 가서는 이제 이 중앙에서 지금 남산과 남건이 동생 아우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남산하고 남건한테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생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군사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산하고 남건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남산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남생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어디로 이제 망명하게 되냐면, 이 남생이 군사를 이끌고 이제 당나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돼요. 당나라로 이제 자기 남생이 망명하게 되니까, 사실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보급로거든요. 보급로라든지 또는 지형 지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지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최고 권력자인 남생이 직접 당나라를 와서 귀순을 하게 되니까 이 천군만마를 얻은 기억이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고구려를 공격하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쪽 남쪽에서는 자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제 남쪽에서 치고 올라오게 돼요.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 내부적인 어떤 분열 상황이잖아요. 분열 상황에서 자 아우였었던 연정토가 자기 그 거느리고 있던 성 13개를 이제 들고 이제 신라 지역으로 이제 투항하게 되는 자, 이런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8년에 자 668년에 결국 이제 고구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그 수도가 이제 평양성이지 않습니까? 평양성도 사실 굉장히 철옹성이거든요. 잘 뚫려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양성을 걸어 잠그고 오랜 기간, 장기간 농성을 하게 되면 이 신라군이라든지 이 고구려군이 이제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궁성 안에다가 이제 첩자를 또 이제 심어놨었어요. 그래서 이 흰성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흰성이라는 승려가 자 성문을 이제 따주게 되는 겁니다. 성문을 따주게 되고 자 나당 연합군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평양성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668년에 그래서 고구려가 망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자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다. 백제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멸망 과정은 자 의자왕의 실정이 있었죠. 그래서 신라와의 전투로 인해서 국력이 소모되고 자 지도충이 내분 자 성충이나 흥수 등을 축출했었다. 성충은 제가 말씀드렸죠. 충신이었다. 서쪽으로는 기벌포를 막고 동쪽으로는 탄혈을 막아라. 근데 못 막았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흥수라는 충신이 있었는데 이 흥수라는 충신을 이제 그 유배를 보냈었어요. 그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흥수한테 성충은 이미 죽고 없는 상황이었었고 흥수한테 이제 그 계책을 이제 문의를 하게 되는데 흥수도 성충이랑 똑같은 말을 해요. 서쪽으로는 이제 그 기벌포, 동쪽으로는 탄을 막아라라고 성충과 똑같이 얘기하는데 자, 이 대신들이 아무래도 그 유배를 간 사람이 말을 좀 듣기가 좀 거북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서 이제 백제가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야당 여권의 침공으로 인해서 자 황산벌에서 계백이 결사대가 이제 격파가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멸망 원인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연개소문 독재로 민심이 이완되고 사후 이 지도총들이 내분, 형제간 갈등이 있었고 자, 수단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소모가 되었었고 자, 당나라의 세력 확대, 당나라가 엄청나게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란 말갈족이 당에 복속되어서 자, 요동 방어선이 약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김인문, 그러니까 문무왕의 동생이 되겠죠. 신라의 김인문과 이제 그 당나라 이세적 장군의 그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자, 평양성을 직접 공격을 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백제 고구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흥을 위해서 이제 그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백제의 부흥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부흥운동. 자, 660년에 백제가 망하고 나서, 주류성에서, 그 다음에 임존성에서, 자, 부흥운동이잖아요. 자, 주류성에서 이제 그 흑치상제와, 그 다음에 임존성에서, 복신 도치미. 아니, 거꾸로 얘기네. 자, 주류성에서 복신. 자, 도치미. 자, 임존성에서 자, 흑치.
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이제 부흥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도침은 이제 그 승려가 되겠는데요. 이 복신은 좀 그 백제 왕족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승려가 되겠는데, 이 복신과 도침이, 자, 백제가 나오고 나서, 그 의자왕이 태자였었던 부여용이 대거 이제 당나라로 이제 끌려가게 되거든요. 당나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외에 그 의자왕의 의자왕의 서자가 이제 부여풍이 이제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여풍이 이제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여풍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자, 부여풍을 백제의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부여풍을. 그래서 이제 백제 부흥동이 적극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여풍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또 부여풍이 일본에다가 원군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원군이 이제 그 배가 이제 1,000척이 파병이 되어서 병력이 한 3만에서 4만 정도가 이제 파견이 되어서 대병력이 동원이 되어서 663년에 자 백제와 외의 연합군이, 그러니까 외의 수군과 신라와 당나라의 수군이 자 이제 엄청난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백강전투가 되겠습니다. 자, 백강전투. 그러니까 백강이 지금의 어디 쪽으로 이제 비정이 되냐면 금강하구 또는 뭐 동진강하구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지역에서 엄청난 이 전쟁이 벌어져요. 동아시아 이 대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배가 1,000척이나 이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백제와 외 연합군이 신라 연합군에 패하게 되면서 이 백제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었던 이 임존성 있지 않습니까? 임존성에서 흑치상지가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었어요. 항전하고 이제 백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여기 부여용 있지 않습니까? 당나라로 끌려왔었던 이 부여용이 당나라 연합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선봉에 들어와서 흑치상지를 공격을 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그 태자로 이제 모셨던 이 부여용이 쳐들어오니까 흑치상지가 뭐 싸울 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싸울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흑치상지가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고 이제 임종성마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치상지는 이제 당나라로 가요. 당나라에서 승승장구를 해요.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잘 나가요. 자, 어쨌든 이 복신과 도침, 부여풍, 자,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사실 복신이 도침을 제거하고 부여풍이 이 복신을 제거하는 이런 그 지배층의 어떤 내분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제가 부흥운동이 실패한 원인으로서 이제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백제의 부흥운동은 이렇게 해서 663년에 이제 마무리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부흥운동. 자, 고구려 부흥운동은, 자, 오른쪽에 있는 지도 보시면 맨 꼭대기에, 자, 이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 고연무가 오골성에서, 오골성에서, 자, 고연무. 그 다음에 자, 이 황해도 재령이거든요. 재령이 이제 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성에서 이제 안승을 이제 추대를 해요. 건모잠이라는 사람이 고구려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었거든요. 이 보장왕이 이 서자라고 얘기하는 자, 고안승이죠. 그러니까 안승. 자, 안승을 고구려의 새로운 왕으로 이제 추대를 해요. 그래서 건모잠과 안승, 그 다음에 오골성에서는 이제 고연무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전개를 해 나갔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건모잠은 황해도 재령을 중심으로 이제 그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갔었는데, 나중에는 평양성까지 탈환을 했었어요. 이 건모잠 안승 부대가. 나중에는 이 건모잠과 안승도 지배층의 어떤 내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안승이 이 건모잠을 죽여버리게 돼요. 제거하게 되는. 자,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되고, 또 안승은 저기 남쪽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서 내려와서, 자, 신라의
신라 지금 익산의 금마저라고 하거든요. 익산 지역의 금마저로 내려와서 보덕국 왕으로 이제 신라의 왕으로부터 봉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승은 보덕국 왕으로 자, 익산의 금마저 금마저에서 보덕국 왕으로 봉해졌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현무의 이 오골성 같은 경우는 저기 신라장군 설오유와 함께 당나라군을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었다. 당은 보장왕을 내세워서 고구려 유민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실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나라에서 이 보장왕을 요동 지역의 도독으로 임명을 했었어요. 요동 지역의 도독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나라의 꼭두가시가 된 거죠.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이 꼭두가시인데, 이 보장왕도 당나라 말을 순순히 듣지 않고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당나라에게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다시 또 납치가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보장왕을 중심으로 한 이 부흥운동도 결과적으로 실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당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 지배 야욕을 이제 뻗치게 돼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서 이제 백제를 이제 접수했지 않습니까? 백제를 660년 접수하고 나서, 자, 평양 지역의 안동 도호부, 그 다음에 저희 웅진 지역의 웅진 도독부, 그 다음에 신라 지역이 계림이죠. 경주 지역의 계림 도독부를 이제 각각 설치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완전히 집어삼키려고 했었어요. 엄청난 야심함, 꿈이 굉장히 야무진 그런 어떤 황제였었죠. 당나라 고종인데, 사실 당나라 고종 때 이 고구려를 이제 무너뜨리게 되는데, 당고종은 이제 당태종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태종이 죽으면서 신신당부를 해요. 절대로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하고 고구려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켰죠. 자, 웅진 도독에는 부여용을 임명을 했었다. 자, 계림 도독에는 문무왕을 임명을 했었다. 안동 도호부가 그래서 평양에 설치했었다. 그래서 영토 문제로 이제 당연히 신라와 대립할 수밖에 없겠죠. 유민 포섭 문제로도 대립을 했었고, 자, 웅진 취리산에서 이제 백제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보덕국의 그러니까 고구려 세력이죠. 고구려 세력과 이 백제 세력과, 그 다음에 신라 세력이 연합을 해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통일이라고 볼 수 있죠. 연합을 해서, 자, 당나라와 이제 일대 격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 설인기를 중심으로 한 말갈 세력을 이제 대거 끌어들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벌포가 아니라, 자, 매수성과 이제 기벌포에서, 특히 매수성에서,